여러분 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석중스님의 출가일기를 맡은 석중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선원입니다. 이 상암동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방송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BBS 불교방송에서도 이곳에 부지를 매입해서 약 1년 전에 이 상암선원이라는 법당을 건립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법당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아울러서 많은 참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법당을 잘 조성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법당에는 연등을 많이 준비해놨는데 아직도 빈 곳이 많아요. 저는 올 때마다 좀 마음이 무거운데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이 법당이 모두 연등이 밝혀지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출가하는 그런 성향이 혹시 있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스님들은 뭐 특별한 성향은 없는데 방랑기가 있는 스님들이 그런 사람들이 출가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처님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방랑기가 많은 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신 이후에 6년 고행을 하시고 45년 동안 맨발로서 인도 전역을 다니신 그런 분이었어요. 즉 45년 동안 맨발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화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야말로 방랑기로 따진다면은 이 역사상 가장 방랑기가 많은 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스님들도 출가할 때 부처님의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방랑기 있는 스님들이 출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스님 가운데 직접 뵙지 못했는데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스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얘기되는 분이 있는데 원공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연세가 한 80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원공 스님이 예전에 그 기사에 보니까 2008년 경우에 어떤 많은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스님은 1980년도부터 해가지고 약 20 몇 년, 3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전국토를 갔다가 다니신 분이에요. 그 거리로 따지면은 지구를 한 3바퀴 정도 돌 정도로 다니신 분입니다. 그 원공 스님이야말로 가장 방랑기가 많은 분,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원공 스님은 부처님하고 좀 비슷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공 스님이 그렇게 전국에 있는 모든 산천을 다니기 전에 망월산에 있는 그 천축사에서 6년 동안 무문관 하신 다음에 전국을 다니신 거예요. 즉 부처님 같이 6년 동안 고행을 한 다음에 한 곳에서 가만히 수행을 한 다음에 또 30년 가까이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산천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니는 곳마다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더 나아가서는 남북 평화를 갖다 기원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면서 다니신 분이 원공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스님들은 방랑기가 있는 사람들이 출가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방랑기 없어도 출가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6년 동안 고행하신 분도 있고 수행하신 분도 있고 거기서 무문관을 통해 가지고 세속과 단절하면서 6년 동안 자기 내면에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로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취향이 있는 것이지 꼭 방랑기가 있어야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출가일기를 진행하면서
좀 출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좀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출가하고 이제 가출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출가하고 가출이 어떻게 틀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한자는 똑같아요. 쓰는 거는 출가, 출가를 쓰고, 가출은 이렇게 쓰잖아요. 한문은 똑같은데 순서만 이제 바뀐 거예요. 출가, 이거는 한문으로 해석하면은 집을 나오다. 한문은 거꾸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목적어가 뒤에 있고 서술어가 앞에 있는데, 이 한문으로 해석한다면 출가는 집을 나오다. 그다음에 가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집에서 나오다.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죠. 집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이라는 것은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출가는 집을 나오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집을 나와서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출과 출가는 한문은 같지만 이 깊은 의미로 해가지고는 내명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가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출가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 스님들은 이제 도반 스님들 특히 물어보면은 출가하기 전에 가출한 그런 경험들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세속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도 그 왕자의 지에 있으면서도 집을 버리고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의 세계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나온 것인데, 저는 이 가출에 대해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서 가출하고 출가에 대해서 좀 차이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한 14살 때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한 경험이 있는데, 그 가출 경험이 저에게는 큰 그런 깨달음이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한 그런 나에겐 아주 큰 경험으로 다가온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때 1982년도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나이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82년도에 처음 가출을 했는데, 가출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1982년도는 뭐냐면은 교복 자율화되기 전에 마지막 해였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분들은 보면은 교복, 요즘 뭐 사람들은 교복 뭐 아주 예쁜 교복, 뭐 그다음 개성 있는 교복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데,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다 남자들 검정 교복을 해요. 검은색 교복을 입고, 일제시대 때 아마 그 영향 같은데 교복을 입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가방도 보면은 뭐 군인색 그 녹색 비슷한 가방을 들고, 또 신발은 검정색, 완전히 통일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때 82년도에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가정 형편상 여러 가지 뭐 해가지고 가정 일이었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중학교는 입학했는데 강원도 춘천으로 전학을 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춘천 중학교라는 곳에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첫 이제 전학 가서 가는 날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교문을 들어가면 앞에 이제 선도부들이 쭉 있습니다. 학교 갈 때 이게 선도부들이 쭉 있으면은 거기 앞에서 이제 학년 배지, 그 다음에 학교 배지, 뭐 그 여러 가지 배지도 있습니다. 이게 달고 다녀야 돼요. 이름표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전학 갔으니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교문을 들어가니까는 선도부원들이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해도 그 당시 선도부원들은 뭐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해도 될 정도로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들인데 무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합이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제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학교 첫날 간 날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낯설고, 그다음에 거기서 초대를 못 받고 어떻게 보면 냉대를 받는 그런 첫 그런 등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학교가 가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나이였는데, 또 이렇게 옮기게 된 이유도
가정이 이렇게 좀 뭐 갑자기 옮기면서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옮기면서 직장이든지 문제 때문에 옮기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고 학교는 가기 싫고, 학교 가면은 또 이제 아침마다 그런 사람들이 선도부던제부터 해가지고 좀 매같이 좀 거기 지적사항이 나오면은 그것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싫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학업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 가고, 학교 간 다음에 끝나면은 만화방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놀길 좋아하고, 그 더 이제 진행이 되니까는 나중에는 이제 또 반항이 돼가지고 거기다 시험을 보더라도 시험지에다가 이제 백지를 대고 오고 막 그랬습니다. 반항을 한 거죠, 크게. 그래가지고 시험 봤는데 그 당시에 500명이 넘는, 학년당 500명이 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1학년 8반 맨 끝번으로 이제 전학 갔으니까 갔는데, 성적도 내가 학교에서 전체 꼴등을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반항심에 이제 백지 냈으니까요.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한 7, 8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는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 늦가을 정도 됐을 때 11월 말 정도 제가 이제 기억나는데,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집에 가다가 보니까는 과수원이 있는 거예요. 과수원에 이렇게 있는데 배가 이렇게 잘 익은 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우리 배고프니까는 저 과수원에 있는 배를 따먹자. 과수원 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3명이서 여기 취합해가지고 배를 3개씩만 따먹자 해가지고 3개씩 딱 따가지고 가방에 2개 집어넣고 하나씩 먹고 있는데, 이제 주인이 이제 그걸 우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주인이 막 도둑이야 하니까 우리 놀래가지고 그 배 먹던 것을 이제 버리고 막 도망간 거죠.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막 도망가다 보니까는 구렁텅이 넘어지게 된 겁니다.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던 가방을, 제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방을 놓친 거예요. 근데 가방을 잡으려고 하니까는 뒤에는 막 주인이 바로 뒤에 쫓아오고 있어가지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방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3명이 무사히 이제 거기 이제 잡히지 않고 도망갔는데, 문제는 가방을 놓고 왔기 때문에 그 가방에 보면은 학교든지 이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만일 그 다음날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뭐 야단 먹는 건 기본이고, 그 당시에 생각하면은 아마 정학도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한테 욕먹을 생각하니까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3명이서 그래가지고 이제 모의해가지고, 그럼 우리 한번 가출을 한번 해보자. 이 춘천이라는 곳에 말고 더 넓은데 여기서 제일 멀리 우리 한번 가출을 해보자 해가지고 14살 때 3명이서 가출을 한 겁니다. 돈을 모아 보니까는 한 10,000원 정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모아가지고 춘천역에서, 그 당시 경춘선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춘천역에서 서울 가는 기차 비둘기호, 지금은 없어졌는데 비둘기호, 가장 늦으면서 이제 싼 열차가 되겠는데, 비둘기호 그 열차표를 3명이 끊어가지고 이제 서울로 간 겁니다. 서울로 가면 그 당시에는 성북역이라는 곳에 내리는데, 성북역을 가기 전에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뭐 태릉역도 있었고 화랑대역, 태릉 선수촌, 그 다음에 화랑대 하면 육군사관학교 있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 가다 보면은 노원구에 방학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방학역이라는 곳에 이게 기차 지나가는데, 우리 셋이서 얘기한 겁니다. 방학?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우리 이제 가출했는데, 방학동에 가면은 정말 여기는 공부 안 해도 되는 곳인가? 순진한 생각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좋다 해가지고 방학동에서 이제 내리게 됩니다. 방학동이 원래 우리가 방학하다 할 때 이 방학을 쓰거든요. 배우는 것을 놓다. 그러니까 방학 기간에는 좀 공부하는 것을 좀 놓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갔을 때 이 방학동인 줄 알고 이 방학동에 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방학이 아니고 원래 지명 이름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학이 많았다고 합니다. 학을 갖다가 놓으면서 그 들판에, 방학동 들판에서 학들이 막 논이는 지역이 원래 방학동의 유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한 번도 모르니까
이 한글만 써 있는 거 봐가지고 야 여기 가면은 정말 방학하는 것처럼 우리만의 세계가 있겠구나. 어리석은 생각에 방학동에 내려가지고 세 명이서 거기서 방학동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아무 일가 친척도 없고 잘 곳도 없는데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 보니까는 저녁은 이제 되니까는 돈은 없고 탈탈 모아가지고 이제 빵 정도 사 먹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 보면 방학동도 보면은 뭐 순 과수원이고 논밭뿐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아주 번화한 그냥 도시가 됐지만 그 당시 80년대 초반에는 완전히 시골 풍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어디 농가가 있는데 농가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잘 데를 없고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 들어가가지고 세 명이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됐는데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그때 10월 말이었는데 기억 속에 얼마나 추웠는지 그때 막 그 교복 입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옷도 없었어요. 잠바도 걸치지 못하고 교복 입는 상태로 세 명이서 지푸라기 같은 거 이제 뒤집어 쓰고 자는데 한숨도 못 잘 정도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추운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한 시간도 못 자고 그냥 세 명이서 꼭 불안고서 덜덜덜 떨면서 거기서 비닐하우스에서 하룻밤을 잔 겁니다.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는 세상에 이 가가지고 가출하면은 뭐 마음대로 살 줄 알았는데 이 세 명이서 아침 일어나자 말자 도저히 못하겠다. 다시 집으로 가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래가지고 다시 춘천을 가야 되는데 길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차역에 가가지고 기찻길을 따라서 그 방학동에서 춘천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 거리가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100리 정도 되는 거리인데 세 명이서 밥도 하나도 못 먹고 가다가 이제 시냇물 같은 데서 물 정도 먹을 정도 가다 보니까 또 과수원이 보이긴 했는데 과수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짐을 나왔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이거 서리하지 말자 하면서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 40km 걸어갔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다시는 내가 가출 안 하겠다.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내가 고통을 느낀 것은 이 가출 통해 가지고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가출이라는 것은 고행의 길이고 출가야말로 나중에 출가해 보니까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었는데 이 당시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춘천까지 그걸 갖다가 걸어갔어요. 하루 종일 걸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때쯤 돼가지고 집에 가니까 어머니한테 막 그냥 쫓겨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그냥 울고불고 다시는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또 시장 가가지고 따뜻한 그런 잠바, 오리털 그 파카 같이 좋은 것을 사주시고 학교에 가니까는 선생님들도 첫 가출이니까는 그냥 여러 가지 정학이든지 그런 처분은 안 내리고 운동장에 있는 풀 뽑는 거 며칠 정도 뽑는 거로서 이렇게 마무리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가출의 이 경험이자 저는 이 가출 통해 가지고 아주 느낀 게 뭐냐면은 다시는 내가 이러같이 고통스러운 길을 갖다 가지 않으리라. 가출을 통해 가지고 추위와 배고픔을 갖자 정말로 내가 뼈저리게 느낀 이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평생 살면서 이런 길을 말고 진정한 행복의 길, 출가의 길을 가겠다 아마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출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걸 배웠는데 저는 또 가출하고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말고 동양 말고 서양에서도 가출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누구냐면은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명품을 개발한 그 장본이거든요. 루이비통 이분이 1840년대에 저하고 똑같이 14살에 가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그 남부에 있는 시골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14살 때 아버지가 이제 목수였거든요. 루이비통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수의 아버지의 피를 받았는지 그 재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이비통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행복한 가정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그 새어머니가 아주 좀 괴팍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루이비통을 굉장히 구박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루이비통이 14살의 나이에 가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이 시골 그 지방에 있다가 그 프랑스 중심인 파리에 가는데 2년 동안 걸어서 가요. 이 루이비통이 가면서 험한 가지 고생을 하고 일도 하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성공했을 때는 이 2년 동안 가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그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이 힘든 일을 이렇게 살지 아니라 하면 다짐을 하면서 가는 것이 2년 동안 파리로 가면서 자기 마음에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루이비통 얘기하니까 명품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명품이라는 것이 루이비통이 정말 이 가방 하나 가지면 행복하는데 못 가진 사람은 막 불행하기도 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막 그냥 열심히 일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욕망이 투여된 것인데 이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그 명품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보물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든지 모든 일체 만물이 다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거기다 투영을 시킨 것 뿐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욕망이 루이비통을 가지면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만의 자기 업으로서 만든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루이비통을 갖다가 어디 송아지든지 강아지든지한테 던져보세요. 그럼 송아지가 이거 귀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뭐 여기다가 매고서 뭐 좋아하겠습니까? 강아지가 그걸 보고서 막 좋아가지고 막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루이비통을 안 가져도 내봐서는 불행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져야지만 행복하고 못 가지면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자체에서 만들어낸 것뿐이지 원래 여기에는 진정한 여기에 명품으로서의 원래부터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은 없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사상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우리 사람들의 욕망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면은 어느 상황이든지 자기가 자기 자신의 행복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제 가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루이비통도 이 사람이 그 가출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려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큰 성공을 이루는 밑바탕이 됐고 여기다 또 한 분 또 더 소개한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곡이이도 있잖아요. 율곡이이도 가출한 경험이 있어요. 더 나가서는 출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곡이이는 그 어머니가 누구죠? 신사인당. 예? 어머니는 5만 원권에 나와 있는 인물이고 그 아들은 율곡이이는 태계 이황과 더불어서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로서 존경받는 분인데 5천 원권에 나와 있는 분 아니겠어요? 어머니의 아들이 이 우리 집회에 나올 정도로 위대한 인물인데 율곡이이도 그 어머니 신사인당이 50대 때 돌아가십니다. 그 당시에 뭐 50대면은 어느 정도 사신 그런 나이였는데 근데 신사인당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편인 이원수라는 그 남편한테 유언을 해요. 내가 죽더라도 당신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재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편인 이원수가 신사인당이 돌아가신 다음에 첩을 얻어요. 그래서 첩을 그 당시에는 얻어도 상관없는데 정실 부인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그 부인을 첩으로 얻은 부인을 정신 부인까지 삼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출신이 좀 하천한 출신이었어요. 주모 술집에서 이렇게 주모 역할을 하던 그런 분이었는데 권씨라고 하는 부인이었는데 이 권씨 부인이 그 행실이 이제 원래 있던 그것이 습이 됐는지 그냥 아침부터 이제 한 잔 먹고 해가지고 그냥 주정을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곡이이가 어머니 3년상을 다 지냈는데 율곡이이한테 그 천하의 그 인물한테 어머니가 막 새어머니가 막
구박을 하고 하니까는 율곡이가 그 당시에 출가합니다. 그래가지고 금강산 가가지고 1년 동안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요. 본명이 석담 스님이라고 나오는데, 이 석담 스님 하면은 우리 아는 스님들, 내가 사숙 스님도 계시는데, 이 석담이라 해가지고 본명까지 받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구도장엄 9번이나 장엄 급제하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율곡이도 이와 같이 가출가를 통해 가지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성숙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이 가출도 얘기하고 출가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가 오면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는데, 제 봐서는 그 어려운 시기도 저희가 잘 극복을 하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왜 이것이 나한테 왔을까,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은 저도 가출 통해 가지고 인생의 쓴맛을 알았고, 그래가지고 이 출가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루이비통도 마찬가지예요. 2년 동안 걸어가면서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딛고서 유명한 명품가가 됐고, 율곡이도 그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계모에 의해 가지고 구박을 받으면서 나중에 출가하면서 내면의 같은 힘을 기르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은, 혹시 우리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이것을 자기가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어려운 시기가 영원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재행무상법에 의해서 그것이 바뀌고 그것이 어려움이 행복의 길로 이어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힘내시고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벗어나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